안녕하세요. 헬로헬리 채널의 트레이너 헬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담으로 찾아왔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자꾸만 늘어나는 이 살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의외로 살이 찌는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소아비만이었던 사람과 성인이 된 후에 비만이 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살이 찌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 중에 지방세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방세포의 역할은 몸에 들어온 지방을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세포의 사명, 존재의 이유, 목적인 것이죠. 지방세포는 지방을 모아두는 주머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 위와 장에서 소화흡수되고 그렇게 소화흡수된 지방이 혈관을 타고 내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얘네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목적지는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월세방이나 빈방을 구하러 다니는 우리들처럼 얘네도 막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하고자 하는 지방세포 방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지방세포 주머니에 지방구슬들이 들어차겠죠. 지방세포 주머니들은 시축성 좋은 주머니 마냥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지방세포 주머니라고 볼게요.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는 지방들이 들어와서 지방 하나, 지방세포 둘 이런 식으로 점점 들어차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들어차면은 자리가 모자라면은 이 지방세포의 크기 자체가 잘 늘어나는 주머니라고 말씀드렸죠. 점점 커지거든요. 커지고 커지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커지는데 계속 지방이 밀고 들어온다. 자꾸만 몸에 지방이 공급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둘로 나뉘어서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포의 개수의 증가는 사실 이미 성장을 멈춘 성인에게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아주 비만한 경우, 정말 너무 과하게 과식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엔간하면 지방세포의 개수는 늘지 않고 일정한 개수를 유지하면서 그냥 세포의 주머니 크기만 커지는 형태로 살이 쪄요. 인체의 체지방세포는 300에서 500억대로 주로 만 16세 이전에 집중적으로 증가를 하고 성장을 다 멈춘 시기에서의 지방세포 개수가 일평생 간 세팅 포인트가 되어서 평생 거의 동일한 개수의 지방세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지방세포는 뇌세포처럼 영속하는 게 아니고 매년 10%가 사멸하게 되는데요. 그럼 매년 10%씩 저절로 지방이 빠질 수 있다는 거야? 라고 기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만큼의 새로운 지방세포가 태어나서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결국 평생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결론이 같습니다. 즉 새로운 지방세포가 죽은 세포를 대신하기 위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근육이나 근육세포, 피부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흡입술 같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방세포를 제거했을 때는 또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방세포를 이렇게 흡입을 해서 줄여놔도 결국에 우리 몸은 지방세포를 다시 만들어내서라도 원래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지방 흡입술을 받아도 결국 우리 이렇게 똑똑한 몸의 생존 반응 때문에 원래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주 슬픈, 그렇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개그우먼 이양자님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셨죠.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청소년기, 즉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발달의 과정에 있는 유아 소아 시절에 안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세포의 부피가 늘어난과 동시에 지방세포의 개수도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이 지방세포의 개수가 평생 변하지 않고 소아비만했던 어린이들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인 상태로 살아가거나 살동 살을 빼놔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서 아주 험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수 자체가 남들보다 많은 거예요. 지방세포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방 자체를 채워넣지 않으면 뚱뚱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다만 불행히도 지방세포의 역할, 그 소명이 뭐라고 했죠? 지방을 모아 저장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방세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지방을 내 몸에 배출하지 않고 많이 채워넣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방세포의 개수 자체가 많은 소아비만이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지방을 채워넣을 수 있는 이 방들이 많은 거니까 남들보다 더 살이 찌기 정말 쉽겠죠.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고 살을 뺐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주비수로 살을 많이 뺐었던 신동 연예인, 슈즈의 신동도 나중에 찐가스로 정말 속상하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다시 이제 체중 증가를 겪었었고요. 반면 후에도. 그리고 지방세포라는 녀석이 우리를 살찌게 괴롭히는 악당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지방세포의 개수 자체가 적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날씬하거나 표준 체중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세포 안에 지방이 차면 식욕 억제해주는 렙틴 호르몬도 분비시켜주고 지방분해도 촉진하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이렇게 소아비만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에 대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릴 때 비만했던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더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소화비만이었던 사람은 남들보다 더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체중 감량에 불리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즉 애초에 소화비만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린 자녀, 초등 자녀를 키우시는 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식습관을 잘 정착시켜주고 그리고 체중을 잘 관찰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를 드리자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통통하고 먹을 거를 정말 좋아하는 어린이였어요. 근데 밖에서 뛰어노는 것도 정말 좋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뚱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이사하면서 전학도 가게 되면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 과정 중에 잠깐 전학 갔던 학급에서 1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그때는 왕따라는 당한 적 없었지만 밖에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혼자서 책 보고 하는 이러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밥맛을 그 와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밥을 어른만큼 2공기, 3공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신체 검사를 하면은 고도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당시 사진을 보면은 얼굴이 완전 구형해 볼따구가 터지려고 할 만큼 온몸이 땡땡 풀어서 그때부터 이제는 어린이 옷은 아예 못 입고 어른 옷을 입어도 이제 깎이는 어른 성인 여성복을 입어도 눈이 깎이고 이제 예쁜 옷이 아니라 내맘에 드는 옷이 아니라 그냥 맞는 옷을 찾아 입는 역사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슬퍼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서 성격에도 좀 영향을 끼쳤었고요. 초경 전에 피스마비한 상태가 되어서 그대로 성장하고 또 고3 때는 초고도 비만 1년 동안 생리를 안 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가끔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가슴이 막 너무 미칠 듯이 답답하고 숨을 나는 분명 들이마셨는데 뭔가 호흡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뭔가 아슬아슬한 상태로 고3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었고 그렇게 이제 길고 긴 다이어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었죠.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소화비만의 사례자가 바로 저 자신이고 이로 인해 제가 겪은 다이어트 과정 중의 어려움들을 돌이켜보면 진짜 밤을 새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화비만이 아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답답하고 더 느리고 더 애쓰고 더 길게 노력해야 겨우겨우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 회원들 중에 비포이프터를 빠르게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예외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생 표준 체중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다가 직장생활이나 출산 후에 처음으로 체중이 늘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조금만 노력을 해도 몸이 금방금방 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제 회원님인데도 너무 부러워요. 심지어 원래 날씬하셨던 분들이 근육량만 늘리려고 오셔서 코치를 해드리면은 살을 빼려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붙는 동안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요. 솔직히 현타 올 때도 있어요. 저는 똑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 10배는 더 오래 걸리고 힘들었거든요. 반면에 소화비만이셨던 분이 제 회원님으로 오시면은 물론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잘 감량이 되기는 하지만 확실히 소화비만이 아니셨던 분들에 비해 그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또 이제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거를 많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에는 지방세포라는 것이 있고 이 녀석들은 지방을 채워 넣기 위해 존재한다. 둘째, 살이 찌는 원리는 두 가지다.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지방세포에 지방이 들어차서 부피가 커지거나 지방세포의 개수는 청소년기 이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지방세포가 평생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된다. 네 번째, 소화비만이 아니었던 사람은 지방을 채워넣을 지방세포가 많지 않고 더 늘어지지도 않으니 체중 감량에 훨씬 유리하다. 다섯 번째, 소화비만이었던 사람은 지방을 채워넣을 지방세포의 개수 자체가 많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더 쉽게 살찌고 체중 감량에 불리하다. 네, 그 다음 스텝입니다. 소화비만이 아니었던 사람, 즉 성인이 되어 비만이 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솔루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 때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매번 매 끼니 항상 과식해서 살이 쪘다기보다는 그냥 불규칙적으로 먹고 한 끼에 몰아먹고 또 술을 좋아하거나 너무 자주 먹거나 그리고 너무 과음하거나 폭음하거나 이제 탄단지 영양소가 균형 잡히지 않은 음식을 굉장히 편식하면서 치우쳐서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식단을 하실 때는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먼저 들이시되 이분들은 절대로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돼요. 간헐적 단식의 스타일로 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끼니를 먹는 것부터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음식의 종류와 구성을 바꾸는 데 더 주력을 해야 돼요. 양을 줄이거나 끼니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와 구성을 바꾸는 데 주력한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식단 강의 2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화비만이셨던 분들을 위한 솔루션도 말씀드릴 텐데요. 어렸을 때부터 나의 무의식 속에 세팅되어 있는 1인분의 양이 굉장히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비만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배가 부르다. 더 이상 먹어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포만감의 정도가 의외로 나의 배부른 그 느낌 자체보다는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소화비만이셨던 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항상 성인 밥그릇에 밥을 가득 채워 얼음만큼 밥을 주시고 그걸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그런 배움을 받았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적절한 양이라고 느끼는 그 음식의 양도 남들보다 훨씬 더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자기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를 확 바꿀 생각을 일단은 하지 마시고 갑자기 한해질 모든 식단을 따라하고 아이돌 식단 따라하고 물 단식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갑자기 샐러드로 막 모든 끼니를 먹으려고 하고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비싼데 괜히 사먹지 않으셔도 돼요. 갑자기 칼로리 계산하면서 또 양을 말도 안 되게 극단적으로 막 줄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음식 앞에 막 눈이 돌아가서 먹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적절한 양과 적절한 단백질 반찬, 적절한 한 끼의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내 몸에 적응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종류의 제한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어떤 음식이든 딱 이름만 먹고 멈추는 것. 자세한 내용은 식단 강의 1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적당량이 얼마만큼인데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체중이나 키, 그리고 실제 활동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 다르므로 무조건 밥은 100g, 200g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식단 강의 1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는데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먹을 때 체중이 유지되는가, 느는가를 직접 정량적으로 중량을 파악하고 기록해서 꾸준히 관찰하시는 과정이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성인이 되어 비만이 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시작점이 매우 좋은 경우에 해당되니 난생처럼 뚱뚱해져 버린 나 자신에게 좌절하거나 막 나쁜 말을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왜 이렇게 살쪘어? 뱃살이 처음 생기다니 막 세상에 여기 가서 막 안녕하는 데가 떨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는 항상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냥 나는 시작점이 참 좋은 케이스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반면에 저랑 마찬가지로 소화비만이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짧은 기간 극단적으로 측정 체중에 달성해서 다이어트를 끝장낼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뚱뚱해졌기 때문에 이걸 감량하는데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해야지 이것이 가장 올바르고 오히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완전히 바꿔 평생을 살아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체형으로 어느덧 내 몸이 서서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길고 긴 과정이긴 하지만 마냥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껏 방치해온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훨씬 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바디 포지티브 이런 개념도 있고 좀 조심스럽지만 저같이 소화비만이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극단적으로 이상한 다이어트 이거저거 하면서 식이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저도 다 비슷하게 겪어왔던 것들이거든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내 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뚱뚱하더라도 적당히 살 있어도 괜찮아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기도 하시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저 또한 제 회원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마른 몸이 아니라 건강한 표준 체중을 만드는 것은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나의 몸을 내가 키우는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 딸이 자기 방을 어지럽혀 놓고 거의 막 벌레 나올 정도 이러다 어떤 병도 생기겠네 싶을 정도로 더럽게 자기 방을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잖아요. 변함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니까 계속 그렇게 방 어지르고 살아라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생활을 위해서는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부모로서 가르쳐주고 스스로 방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살게끔 위생적으로 살게끔 지속적으로 훈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리되지 않은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비만해지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내 몸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되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가되 그저 방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한 어떠한 변화나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회 비판하고 사회적 기준이 잘못됐네. 사회와 대중이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 너는 혐오주의자고 난 피해자야. 나보고 아름답다고 해. 난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야. 인정해. 내가 새로운 미의 기준이라고 인정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잣대를 사회에 들이내면서 난탐만 계속하고 총적 내 몸에는 그토록 해로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가족염증, 가족노화를 일으키는 폭식과 과식행위를 반복하면서 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 난 당당히. 난 맛있는 거 실컷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기본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날 사랑하는 일일까요? 정신승리일까?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 식단 강의 4강에서는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적절한 비율과 구성 조합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실질적인 식품군 예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